여러분, 혹시 집안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창피하다며 문전박대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강남 한복판 빌딩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며느리가 온갖 대출을 받아가며 계약하려던 바로 그 건물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김 여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며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손질한 재료들이었어요.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젓갈을 버무리면서 김 여사는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 근처에는 오지도 말라고 했잖습니까? 옷차림 좀 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남루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마치 하인한테 명령을 내리는 양반마님 같았죠. 김 여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낡긴 했어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블라우스에 3,000원짜리 면바지. 신발도 몇 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였죠. 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고 구멍이 난 곳도 꼼꼼하게 기워놨어요. 김 여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푼 아껴서 모으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현관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반찬은 거기 놓으시고요. 들어오실 거면 청소나 좀 하고 가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화장실도 더러운데 닦아주시고요. 김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현관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죠.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반찬통을 안으로 걷어차듯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정말 오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며느리가 화려한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서더니 김 여사를 힐끗 쳐다보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도 앉지 마시고요. 그 옷 입고 앉으면 소파가 더러워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선시대에 무술이라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왕족이나 양반가의 허드레시를 하던 여인네들 말이죠. 그들은 주인집 안방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늘 주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주인이 입던 낡은 옷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김 여사의 신세가 딱 그 꼴이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뒤 김 여사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지만 김 여사는 걸레를 꽉 쥐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형편이었죠. 엄마, 아내가 예민해서 그래요.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잘 설득해 볼게요.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기 낳아준 어미를 남의 식모보다 못하게 여기다니 말이에요. 김 여사는 화장실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 마루바닥에 제 무릎을 꿇고 빌면서까지 반찬을 갖다 바쳐야 하나. 차라리 연락을 끊고 살까. 하지만 외아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발걸음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는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욕조를 닦았습니다. 거울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쓰는 화장품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고급 브랜드였어요. 한 병에 30만 원이 넘는 크림도 있었죠. 저런 걸 살 돈이 있으면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지. 김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치장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동전 하나 쓰기 싫어했거든요. 명절 때도 용돈 한 푼 안 주고 생신 때도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며느리가 흘려놓은 서류가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무심코 집어들었더니 카페 창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세가 무려 350만 원이나 되더군요. 계약금만 2천만 원이고요. 김 여사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 주소를 보니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바로 김 여사가 평생 아끼고 모아서 30년 전에 매입한 빌딩이었으니까요. 이 자리가 목이 좋긴 하지. 유동 인구도 많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장사하기 딱 좋은 자리야.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나라는 건 꿈에도 모르겠구나. 김 여사는 계획서를 다시 내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저 애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김 여사가 왜 이렇게 가난한 차림으로 살았을까요? 사실 김 여사는 강남의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한 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아들 내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김 여사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번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았죠.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을 겹겹이 입었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부채질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은 최소한으로만 차렸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고기는 명절 때나 조금 먹었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김 여사님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봤자 자식들이 다 쓰지 뭐. 김 여사님도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30년 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헐값에 팔아치우던 시절. 김 여사 부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강남역 근처 낡은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 그 건물은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나중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는 걸요. 10년이 지나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 주변에 지하철역도 생겼습니다. 김 여사의 건물 가치는 10배 이상 뛰었죠. 임대 문의도 끊이지 않았어요. 1층에는 카페가 들어왔고 2층과 3층에는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4층과 5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6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건물을 사고 나서도 김 여사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고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서 건물을 관리했죠.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 돈은 전부 은행에 저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제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진짜 거부는 자기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김 여사도 그 철학을 따랐던 겁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쌓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김 여사는 집 한 채 사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살림을 꾸려봐라. 아들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며느리는 친정부모한테 하소연했고 시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죠. 결국 시어머니를 집에 아예 들이지 않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김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참았어요. 내가 사실을 밝히면 저 아이가 태도를 바꾸겠지.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 돈 보고 공손한 척하는 거지. 김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난뱅이로 알고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서 김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인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거칠에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건물 관리인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1층 카페가 다음 달에 계약 만료되는데요. 새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김 여사가 서류를 받아보니 이름이 낯이 익었어요. 바로 며느리였던 겁니다. 이 애가 내 건물에 카페를 차리겠다고. 김 여사는 며느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창업 자금은 은행 대출과 친정 부모님 지원금을 합쳐서 마련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월세 3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며느리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월 매출 5천만 원 예상, 순이익 1,500만 원 목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가 좋긴 하지만 카페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경험도 없는 애가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는구나. 김 여사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애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자. 김 여사는 관리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날짜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관리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가시겠다고요? 보통은 제가 대리로 계약하는데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며느리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으니까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어요. 계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아침부터 설렜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죠. 나 이번에 강남역 근처에 카페 차린다. 위치가 정말 좋아서 대박 날 것 같아. 너희도 나중에 놀러와.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강남역이면 임대료가 장난 아닐 텐데 어떻게 했어?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은행 대출 좀 받고 친정에서도 지원받았지. 사업 계획서도 완벽하게 짰어. 곧 대박 날 거야. 며느리는 명품 구두를 신고 고급 브랜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오늘 건물주한테 좋은 인상 줘야지. 나중에 월세 깎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시어머니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오늘도 누추한 옷 입고 어디 시장이나 돌아다니겠지. 우리 애 낳고 나면 애 봐달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싫은데. 차라리 돈 주고 보육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곧 건물주 회장님이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발을 꼬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를 홀짝이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계약하러 왔어. 떨린다.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이팅!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매만졌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개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다. 며느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면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낡은 옷을 입고 반찬을 들고 다니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도 깔끔한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평소 며느리가 보던 그 남루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저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지. 중개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김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중개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족 할인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봐야죠.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라니. 평소 식모처럼 부려먹던 그 시어머니가 강남 한복판 빌딩 주인이었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김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 여사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동네 창피하다고 했지. 이 낡은 옷차림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고. 내가 내 집 문턱도 못 넘게 하면서 청소나 하라고 했잖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 지금 하는 그 말이 진심이니? 아니면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김 여사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던져버렸어요.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다. 너한테 내 건물 한 평도 빌려줄 생각이 없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은행 대출도 받았고 친정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계약금까지 준비했는걸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끝장이에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김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왜 너한테까지 배려를 해줘야 하니? 너는 나한테 배려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어요. 회장님, 그래도 가족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김 여사가 중개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 문제입니다. 제 며느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를 가난뱅이, 노파로만 여겼죠. 그런 사람한테 제 건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효도하겠습니다.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하는 그 말이 진심이니? 아니면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니? 너한테는 효심이 없어. 그저 이익을 따지는 계산기만 있을 뿐이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으니까요. 김 여사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계약금으로 준비한 2천만 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 친정 부모한테 받은 3천만 원. 총 1억 원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계약을 하자니 이미 늦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을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건물주였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남편도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무시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남편한테 매달렸어요. 당신이 가서 빌어줘.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해줘. 당신 엄마잖아. 당신 말은 들으실 거야. 하지만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당했죠.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고, 친정 부모님은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날 밤 부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네. 반찬 가져오시면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청소하라고 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다고 했었지. 정말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모욕을 참으면서도 매주 반찬을 해서 갖다 줬던 겁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집에 들이지 않아도 묵묵히 청소를 해주고 돌아갔었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남편이 친척들한테 수소문을 했거든요. 주소를 알아낸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으니까요. 평수도 50평이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평소에 낡은 옷을 입고 다녔던 건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한다며 먼저 떠났고 며느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쯤 김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니?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만약 정말 가난한 시어머니였다면 너는 계속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을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김 여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나는 내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야.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근데 너는 나를 식모보다도 못하게 여겼어. 그게 내가 지은 죄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알았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였네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카페 사업은 무산됐고 며느리는 대출금을 갚느라 악착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했고요. 며느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새벽 배달, 주말 행사 도우미, 청소 일까지. 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이 이제는 물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깨달았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청소하라고 시켰을 때 어머니는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그런데도 아무 말씀 없이 다 하셨지.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였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사시더니 며느리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땡땡씨 아니에요? 맞죠?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같이 요가 수업을 들었던 지인이었어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하세요? 강남역에 카페 차린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게 사정이 생겨서 무산됐어요. 지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쩐지 요즘 연락이 없더라니. 그럼 힘내세요. 지인이 나간 뒤 며느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며느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달 일을 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며느리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시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일하셔서 건물을 사신 거였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갔어요.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나물과 국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배운 레시피였죠. 김치도 직접 담가봤어요. 처음이라 맛은 좀 이상했지만 정성만큼은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김 여사가 나왔어요. 또 왔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들어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 여사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받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여사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봤습니다. 짜긴 한데 그래도 정성은 느껴지는구나. 며느리는 안도했어요.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건물은 내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하지만 너한테 직접 주진 않을 거야. 너희가 정말 바뀌었는지 더 지켜봐야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한테 와서 밥을 같이 먹어야 해. 내가 외롭지 않게 말이야. 그리고 월세는 계속 받을 거야. 공짜로 주는 건 없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살아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위로해줬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맛이 좀 이상했지만 김 여사는 다 먹어줬어요. 다음부턴 내가 요리 좀 가르쳐 줄게.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니. 며느리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용서해 주신 거였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매주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한테 건물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게 될 거니까 미리 배워두는 게 좋아.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임대료 계산하는 법, 세금 내는 법, 임차인들 관리하는 법 등등. 김 여사는 자기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며느리한테 전수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겸손하고 검소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김 여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걸 명심하고 살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난뱅이로만 봤고,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기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에요. 조용히 힘을 기르고 필요한 순간에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김 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특히 부모나 어른들한테는 더더욱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자든, 학벌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는
더욱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키워주셨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며느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